네, 안녕하세요. 긍정 마인드와 행복, 네,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 잘 들으셨어요?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여러분도 저도 처음일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인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강의를 많이 들어봤지만, 또 학교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건 또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서투른 면이 있을 수 있고, 네, 여러분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4월부터는 다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될 수 있을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예정은 그러니까, 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 오늘은 2주차 강의고, 행복의 의미와 측정이에요. 측정 부분은 3주차 때 할 거고, 오늘은 요 행복의 의미, 이 앞부분에 좀 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면, 처음에 왜 웰빙의 심리학인가 이건데, 이게 사실 이제 딱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딱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왜 그 웰빙에 대한 심리학이 필요한 거냐, 요거가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웰빙의 심리학이 왜 필요한 건지, 왜 알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행복의 의미, 행복이란 무엇인가? 네, 저 여기서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쾌락주의냐, 자기실현이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요 쾌락주의랑 자기실현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 번씩 따로따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이 두 번째 챕터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이제 다루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각각의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은 앞부분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앞부분 설명이 할 게 많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둘 부분은 웰빙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의 주관적인 행복, 웰빙 이런 거에 대한 심리학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랑, 행복이 어떤 걸로 구성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주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2주차, 3주차에 나눠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요 앞부분은 오늘 하고, 요 뒤에 세 파트는 3주차 때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왜 웰빙의 심리학인가 이건데요. 네, 볼게요. 이제 왜 웰빙의 심리학인가 해서, 네, 안 나오지? 네. How are you? 라고 우리가 인사를, 물론, 미국식 인사지만, How are you? 잘 지내? 이런 인사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너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이런 뜻이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요즘 어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제 상담 공부할 때 배웠던 이제 한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 이제 가끔씩 마주칠 때마다 How are you? 이렇게 잘 물어보세요. 잘 지내니? 그러면, 그냥 뭐 인사니까, 네, 잘 지내요. 예, 잘 지내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될 법한데, 이상하게 이 질문을 받으면,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문이라고 하죠. 자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네, 요새 잘 지내요. 아, 요새 잘 못 지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냥 그저 그래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인사치레니까 네, 잘 지내요.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이상하게 저의 진짜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How are you라는 게, How are you 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거 자체는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평가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거에 대한 답은 나의 안정감에 대한, 내가 행복한지 잘 지내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는 건 그 사람의 상대의 안부를 묻고 상대가 사실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아닌가요?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묻는 거라고 네, 믿겠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행하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원하시나요? 저는 엄청나게 원해요. 엄청. 예스 곱하기 100입니다. 아, 이거 계속 온라인 강의를 만약에 혹시라도 하게 되면 태블릿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도 이걸 원하시기를 희망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객관적인 행복이 중요한가, 주관적인 행복이 중요한가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더 어렸을 때 바랬던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내가 좋아하는 상담도 공부하고 또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잘 함께 지내고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의 관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돈도 예전보다는 많이 벌고 있고, 뭐 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갖췄는데 왜 요즘에 내가 기분이 많이 안 좋은 거지? 왜 주관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거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만약에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우와 진짜 부럽다 이러겠지만 제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게 아닐까, 혼자서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객관적으로 정말 행복한 조건이 주어지면 나의 뭐 주관적인 행복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걸까요? 뭐 서울에 막 뭐 10층짜리 빌딩을 하나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할까? 솔직히 뭐 행복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웰빙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객관적인 행복, 주관적인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요새 많이 얘기되는 뭐 실업률, 빈곤율, 평균 1년의 수입, 연봉이 얼마냐, 새로운 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냐, 증권 시세가 이렇게 오르고 있냐, 뭐 떨어지고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거의 매일매일 우리한테 쏟아져 나오죠. 네, 뭐 통계, 어떤 뭐 등등. 이런 정보들은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신체적인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도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뭐 작년보다 늘어났다, 뭐 10년 전보다 어때 늘어났다, 이런 거. 암 환자 수가 뭐 늘어났습니다, 감소했습니다. 뭐 유아 사망률이 20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등등.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요. 우울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뭐 10%입니다. 약물 남용이 뭐 증가했습니다. 불안장애가 최근에 감소했습니다. 뭐 3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예를 드는 건데,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거 미혼모인데 제가 오타예요. 죄송해요. 그리고 지역사회나 가족에 대한 것도 뭐 이혼율이 최근에 얼마나 증가했다, 편모가정이 몇 %다, 빈곤가정이 뭐 몇 %다, 미혼모가 뭐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웰빙을 평가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책에 의하면 유아 사망률은 옛날 한 70년 전인가 그 비교하는 기준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엄청난 수치로 감소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것도 봤었고 평균 수명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 증가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연수입 이런 것도 과거에 비해서 몇십 년 전에 비해서는 증가를 많이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그래 뭐 위생 상태라던가 어떤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게 훨씬 개선되면서 이런 평균 수명 증가하고 유아 사망률 감소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알려주는 지표 아닐까? 어떤 수입이라던가 증권 시세 이런 것도 우리의 행복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표는 사실 우리 사회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고통의 지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요런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통계적인 수치들은 우리 사회의 고통을 예측하는 거에는 잘 이제 맞아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행복하고 직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는 과거보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주 몇십 년 전에는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몇십 년 전에보다 훨씬 그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 불행해할까? 왜 더 우울해할까? 그 얘기는 이런 수치들하고는 개개인의 행복하고는 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How are you에 대한 답으로 이 수치로는 대답하는데 일정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뭘 보고 평가를 해야 될까? 그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나눠서 살펴볼 건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너 작년에 얼마 벌었니? 수입. 여러분은 아직 대학생이니까 뭐 수입이 많기는 어렵겠죠. 물론 뭐 몇몇 친구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많이 이제 얻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이는 어릴수록 행복할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거에 대한 연구들도 이미 있어요.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지, 더 불행한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거는 행복, 불행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위기를 빨리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거는 이렇게 생을 빨리 마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그래서 뭐 그 예시로 치과 의사도 거기 포함됐던 것 같고 저가 몸담고 있는 이런 상담자도 그런 직업에 포함되었다고 한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좀 오래돼서 정확한 정보는 기억 안 나지만 어떤 연구에서 그런 거가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나타내는 건 겉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와 연봉 1억이래 저 사람 연봉 1억이고 나이는 뭐 얼마 정도가 제일 행복할까? 20대 후반? 20대 후반 제가 생각할 때 행복할 것 같은 나이 아니면 30대 초반 중반 이후는 아니고요. 그리고 직업은 뭐 제가 생각할 때 행복한 건 전문직? 요새 전문직이 각광받고 있나요? 전문직. 이런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행복할까요? 연봉 1억, 30대 초반의 뭐 의사.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일까요? 행복하지 않아 보일까요?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웰빙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이 너무
괜히 어렵죠. 나 스스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웰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랑 관련이 약했대요. 엥? 이런 게 관련이 약하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때 이제 나온 게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주관적 안정감. 주관적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남들이 보는 거 말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웰빙한가.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안정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SWB라고 약자로 쓰는데 subjective가 이제 주관적이라는 뜻이고 well-being에서 SWB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안정감이라는 거는 삶에 대한 만족과 긍정 정서에 경험하는 거를 자기가 얼마나 주관적으로 이걸 높게 느끼는지 아니면 낮게 느끼는지 이거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거다. 약간 좀 기존의 어떤 현상? 사회적인 현상이 이렇게 있다면 그거를 열심히 연구했던 학자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에요. 왜? 기존의 현상은 앞에서 본 것처럼 앞에 넘어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계랑 수치화를 하기가 쉬웠어요. 뭐 다 수치가 나오잖아요. 뭐 평균 수명 뭐 75에서 82로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거는 개인 스스로의 판단이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수치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한테 그거를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관적 안정감이나 그 행복은 우리가 참 이거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연구자들이 행복을 주관적 안정감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관적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뭐 이거는 그냥 뭐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 각자마다 인생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개인적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평가로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이런 수치들을 보면 되게 행복을 약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꼴 행복은 아니에요. 네, 글씨가 너무 이상하죠. 얘네들이 이거는 이꼴 행복은 아니에요. 행복을 예측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주관적 평가는 왜 중요하냐면 행복 자체를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앞에 나온 이런 각각의 수치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행복 자체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행복을 생각할 때 요새는 뭐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스펙 산다 그러네. 스펙. 자기의 스펙. 아휴, 참 쓰기가 힘들어요. 이거로 자기의 행복을 측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남들이 나의 스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스펙은 뭐가 될까요? 뭐 학력, 외모, 또 뭐가 있죠? 뭐 사회적인 어떤 취업을 위해 준비한 활동, 뭐 영어 점수, 뭐 이런 게 스펙인가요? 네. 이런 걸로 여러분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뭐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 훨씬 행복할 텐데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여러분도 자기의 행복을 따질 때 스스로가 느끼는 요 평가가 몇 점 정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먼저 한번 따져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행복하세요? 자기 점수. 몇 점? 저는 오늘 저의 행복은 전 사실 오늘 막 행복하진 않았어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행복해하는 활동들을 많이 그 뒤로 보류를 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오늘의 행복 점수는 사실 60점도 후하게 줬어요. 네, 60점도 후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오늘의 점수고 내일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얼마나 행복한가 혹은 요즘 나의 행복 점수는 몇 점인가 이거를 측정할 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스펙보다는 내 주관적인 안정감, 느낌 요거에 관련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뒷부분에 행복을 측정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왜 그런 걸로 측정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걸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도 행복을 추구하실 거라고 제가 왜 믿냐? 이런 연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은 나라의 대학생들, 정말 많은 나라의 7,000명의 학생, 42개국 7,000명의 학생에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목표냐 인생에서 라고 물었을 때 행복 추구와 삶의 만족이 1등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1등이 안 써지네. 네. 행복 추구와 삶의 만족이 42개국 7,000명의 1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행복 추구가 네, 삶에서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요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은 어떤 걸 말하냐면 지금까지 그 행복 관련해서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제시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통계치들은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쟀다는 거예요. 뭐 실업률, 빈곤율, 암 환자 발생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강점이라던가 최적의 기능이나 긍정적인 정신 건강 이런 걸 평가를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복이나 웰빙이나 이런 긍정적인 기능을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개념을 이제 만들었죠.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 앞에 나왔던 주관적 안정감은 개개인이 느끼는 자기가 웰빙한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심리적 안정감은 그러니까 개개인, 인간이 긍정적인 기능을 잘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측정하려고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6가지가 포함됩니다. 자율성,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 인생의 목표, 환경적 통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이렇게 6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웰빙한 사람인 거예요. 웰빙한 사람.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나는 이 6가지가 잘 되고 있나? 자율성.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나? 개인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나?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나? 나는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통제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지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자기를 점검해 보고 만약 6가지 중에 뭔가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높이시면 심리적 안정감이 올라가고 즉 행복한 웰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그래프를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 미국의 2007년 자료예요. 그래서 정신장애가 100% 중에 정신장애를 하나 이상 앓고 있는 분이 26%. 그리고 정신장애로 이제 병원에 치료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10%,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17%, 신경쇠약 있는 사람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26%의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괴롭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나머지 세 부분을 합치면 74%예요.
근데 요 74%의 분들이 정말 행복하구나 라는 건 우리가 요런 지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지를 알기 위한 웰빙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학자분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이제 과거에 좀 한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고 지금은 이런 지표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순위가 다 나올 정도로 이제는 지표들이 마련이 되었어요. 이건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봅시다. 10점 만점에 핀란드가 1위 국가입니다. 와, 핀란드 국민들은 행복도에서 1위를 했어요. 7.769점. 네. 2위 덴마크, 3위 노르웨이. 요러네요. 미국은 19위, 한국은 50위권 밖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왜 50위권 바뀔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5.89점입니다.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요까지가 이제 행복의 그 의미에 대해서, 죄송해요. 왜 웰빙 심리학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기 자신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강의 영상은 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